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한보철강이 그동안 얻어쓴 빚은 4조가 넘습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데이빗. 챕터 9, 아홉 번째 마당. 네이버를 선택할 것인가? 젊은 벤처 CEO를 믿을 것인가? IMF. 우리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찾아온 첫 경제 지진인 오일 쇼크, 80년 또 70년에 왔던 오일 쇼크와 더불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없어서 빌려와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모든 수입에 대한 다른 나라에 결제해줘야 하는 것은 기축통화인 그 달러인데 그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자원을 들여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또는 노동력을 이렇게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제해줄 돈이 없으니 우리가 한국 돈 지금 원화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결제는 달러로 해야 되는데 너무 달러가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된 거였죠. 일전에 아버지는 오일 쇼크와 땅 사기로 인해서 사업에 피해를 입고 또 병도 얻으시고 결국은 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저는 IMF 때가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제가 탄탄한 그 직장인 삼성도 물론 구조조정을 했지만 초대 기업들은 그래도 큰 피해를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구조조정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주식만 이제 각 계열사별로 떨어질 뿐이고 그것을 잘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정말 이건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열심히 정신 차리고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등이 많이 추락해서 또 주가도 많이 추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이 그때 아마 한 4만 원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보유한 삼성 SDS 주식은 처음에는 우리 사주만 처음엔 가지고 있었지만 장외 거래를 통하여 더 사들여서 꽤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승계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그룹 간의 그 순환 출자 구조, 이 회사는 이 회사를 홀드하고 이 회사는 이 회사를 홀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 S1이라든가 삼성 SDS, 삼성 에버랜드 등의 그 비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향후 상장을 염두에 두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그룹사들이 돈을 빌렸던 겁니다. 사채를 받고 나중에 이 사채 대신 주식으로 주겠다 하는 게 신주를 주는 거구나 또는 기존에 있는 구주를 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였죠. 그것이 장외에서 소문이 돌고 주식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그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한 거죠. 파워가 엄청나니까. 저는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 비상장된 계열사에 사채를 주식 전환 또는 신주 인수를 하게 되면 최대한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한 삼성물산을 지배하게 되는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만 가지면 그룹을 전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순환 출자 방식의 전략이었던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 작업을 다 못 끝내고 갑자기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위독해지다 보니까
제일 모직까지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 돼서 모든 승계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정유라 말 사건도 막 그때 대두되고 그랬던 게 그 전에 이미 차곡차곡 작업이 진행됐던 것이죠. 뭐 지금 현재 뭐 제일 모직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삼성 바이오인가요? 그거에 대한 문제는 거기까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김영삼 정부는 IMF로 인하여 심한 레임덕에 휘말렸습니다. 우파 정권을 결국은 빼앗기고 말았죠. 좌파 민주당 세력인 김대중 정부가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MF는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의 첫 미션은 가치가 바닥으로 빠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됐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긴급 자금을 IMF로부터 가져오고 내수 경기부터 활성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외부의 해외 신뢰를 쌓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불안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수적인 시장부터 먼저 활성화시키면 돈이 돌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IMF로 물려온 달러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고 구조 조정을 하고 긴급 자금을 일부 풀어서 시중에 내다 푼 것이죠. 그 두 가지 일이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신용카드에 대한 적극적인 발급이었고 두 번째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는 거였습니다. 이 장황한 IMF 설명을 드린 거는 이 두 번째가 제가 관여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뭐 웬만한 성인이고 학생조차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아닌 대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직업이 있든 없든 막 그냥 신용카드 발급을 했고 국민들을 그것을 써댔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받는 순간 그거는 빚입니다. 빚. 그걸 쓰는 순간 빚이죠. 근데 모르고 그냥 신용카드 쓰는 거죠. 아니 뭐 갚으면 되지 뭐 하고. 그러니까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돈이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럼 소비가 진작되었고 다시 바닥치던 그 주가, 바닥치던 경제가 서서히 올라가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은 안에서는 그 내용적인 거를 살펴보면 조금씩 골마가는 거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이 그 파급 효과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1인당 가계부채를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90년대 말부터 계속 쌓여온 거죠.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가계부채들이 쌓여왔습니다. 그때 막 주택경기 다시 활성화시키고 막 이러면서 노무현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부채로 남는 거죠. 신용카드는 그 전까지는 사실 잘 안 쓰였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벤처 활성화였습니다. 이미 많은 고전적인 굴뚝 기업들, 즉 공장 제조하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뭐 한보 이런 데 다 넘어갔었잖아요. 대우 뭐 이런 데. 그때 막 완전히 구조조정을 다 했죠.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다 기름 기업들이 무너져가니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한국인이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특히 IT 코리아, IT 강국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을 활성해야 된다. 기술력을 가진 많은 중소기업들을 활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굴뚝 기업들은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제 숨을 좀 다시 돌리고 조금 정신 차리고 있는 동안 많은 아이디어와 젊은 그런 벤처기업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벤처기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허술한 사업 계획서 몇 장 가지고도 투자가 몇 억씩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삼성 SDS는 벤처 사관학교로 불리웠습니다. 뭐 나가서 뭐 만들면 다 그냥 성공하는 분위기였죠. 사실상 네이버의 창시자인 이해진, 카카오톡의 창시자인 김범수 등도 다 삼성 SDS 출신이며 성공한 기업가가 된 것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저와 같은 소프트웨어 연구소에 있었고 조직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자주 협업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네이버 이해진은 이제 웹글라이더라는 거를 이제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그걸 업그레이드 해왔고요. 저는 인터넷 담당이었고 카카오톡 창시자는 김범수는 원래는 그 유니텔 바둑 개발자였는데 결국 나가서 한 게임을 만들다가 둘이 합쳐서 NHN이 원래 생겨나죠. NHN. 그거다가 다시 분리해서 네이버 컴퍼니랑 한 게임도 다시 분리되기도 하고 결국 김범수는 그 이후로
뭐 은퇴하는가 싶었는데 이제 카카오톡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또 다시 다음에 매각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벤처 1세대들의 어떤 그런 야사라든가 그런 걸 한번 뭐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벤처기업에 도전하고 망해가던 것도 현실입니다. 저도 꾸준하게 삼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 갈등을 느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성골 출신이 아니면 끝까지 승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삼성에서 임원 달려면 한 번쯤은 지금은 미래전략실이 없어졌고 그 전에는 구조조정본부, 즉 IMF 땐 구조조정본부라고 그랬고 그 전에는 비서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미래전략실 이런 데를 한번 파견돼서 갔다 오지 않으면 임원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성골 출신이란 거는 공채든 특채든 삼성맨이라면 적어도 삼성에서 처음 첫발 내디뎌서 시작해서 삼성에서 끝내야 합니다. 즉 이력서가 딱 한 줄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계열사 이동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게 성골이고요. 저 같은 현대에서 삼성으로 옮긴 사람들은 경력자들은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되더라도 정말 윗사람하고 잘 화합하고 운이 좋으면 부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장에서 이제 한계가 있으면 정관 예우를 잘 받으면 삼성 계열의 어떤 그 듣보잡들 회사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들도 계열사 등록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모르시는 회사가 삼성에 어떻게 보면 계열사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 작은 회사에 임원 좀 하다가 은퇴해야 하는 것이 보통의 정설이죠. 대부분은 삼성의 이제 부장급 정도 되면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까지 버티는 게 소원인 게 대기업 생활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의 잘 나가는 임원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상을 가지만 만인데요. 퇴사한 임원이 죽으면 안 갑니다. 그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처세술이고 현실이었습니다. 비유가 그렇다는 건데 그 정도로 냉정하고 차가운 게 대기업에 어떻게 보면 그 정치라고 하면 정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뭐 말단 간부였지만 항상 유리천장의 벽을 느꼈고 벤처붐이 일어날 때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 나가서 성공하는데 난 진정으로 삼성맨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오늘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죠. 죄송합니다. 현대맨으로 남았어야 하나. 그 좋은 직장을 박차고 나가서 다들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가진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허를 내고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을 했고 열광을 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사용자가 폭주해서 시스템이 다운돼서 좀 더 양질의 인터넷 환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그 서버 하드웨어를 막 몸에 그걸 안고 막 발로 뛰었습니다. 막 갑자기 접속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어디가 좋은지 막 찾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도 걱정인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건 신뢰에 큰 문제가 생기던 닷컴 시대였습니다. 너무 잘 되다 보니 광고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만든 서비스였는데 그런 일까지 해야 하니 결국 삼성에서의 일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삼성에게도 굉장히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느끼던 저는 저와 힘을 합칠 수 있는 2명을 삼성에서 데리고 나와서 10평 남짓한 사무실을 얻고 창업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삼성 SDS 주식을 액면가부터 저가에서 꾸준히 사서 모았는데 그게 장외 거래에서 100만 원까지 치솟으니 저에게는 창업할 자금이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것 하나였고 제가 가진 아이템은 시장에서 환영받던 상황이었습니다. 2명의 프로그래머는 그때 당시 한국에서도 탑 클래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 작업 속도, 그리고 개발자지만 아이디어가 있는 거,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놀림은 정말 타의 추적을 불허할 정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베스트 멤버를 데리고 나갔죠. 정말 의리 하나로 뭉쳐서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잡지사 광고를 영업하기 위해
애경 유지로 갔다가 오히려 사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채용이 되게 된 사건, 지난 5편에서 이렇게 위에 찍겠습니다. 5편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도 근데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한 광고 의뢰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 광고 수주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학생 CEO였습니다.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에 많이 알려진 연예인급의 벤처 CEO였습니다.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 그의 학력과 경력도 내놓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빌 게이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탁월한 아이디어와 달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거의 생각과 말투 모든 것이 그 풍채가 40대를 버금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에 반해버렸습니다. 그의 모습에는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광고를 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저와 손을 잡아보면 어떻겠냐 라고 하였습니다. 거의 밤새 그 사람하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핑크빛 그 미래를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막 설레면서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기회일까? 벤처의 붐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창업 후에도 좀 더 자금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고 투자를 받을 일을 생각했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돼서 막 방황하던 처에 당시 같은 삼성 SDS 출신인 그 네이버의 그 이혜진 그 사장과 막역했던 사이라 벤처 설립에도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정관을 제가 좀 수정해서 제 기업 정관도 만들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의논하던 터였고 네이버에도 저의 서비스를 공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이혜진 사장은 차라리 네이버로 들어와라 제안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2000년 초에 네이버를 만일 선택하고 들어갔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뉴스로 네이버의 분당 초록색 건물을 보게 되면 나도 저기 어딘가에 전망 좋은 층에서 진짜 밑을 내려다보면서 임원을 하고 있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겠지 하는 생각도 문득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식이라도 받고 우리 사주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저한테 제안했었으니까요. 포지션을 생각해보면 대단합니다. 그때 삼성 SDS에서 같이 나간 그 창업 멤버들 그 중에 개인 주주 중에는 정말 엄청난 친구들이 좀 있는데 거의 지금 조단위의 재산가가 아닐까 싶네요. 제 2년 후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그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네이버로 인도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더 힘들지만 그 젊은 학생 CEO에게 제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삼성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인큐베이팅해서 스핀오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네이버보다는 지금은 정말 작지만 같이 키워보겠다는 그 젊은 CEO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준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사람한테 근데 감사합니다. 네이버 이혜진한테도 감사하고 이 젊은 CEO에게도 감사합니다. 왜냐? 그걸로 인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젊은 CEO와 공격적인 경영과 영업을 하면서 화려한 벤처 CEO의 길을 걷게 됩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데 참여도 하고 그 사람의 인맥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몇 개 이제 계열사의 CEO와 임원을 이제 겸직하면서 커져 나갔습니다. 엄청난 수입을 개인적인 연봉도 엄청났고요. 그냥 돈은 수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유했던 주식들을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런 거를 판단한다면 나는 이제 나도 벤처 CEO로서 성공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보지 못할 재벌 2세, 3세 등과도 교류를 하고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 회장님들을 주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참 잘 봐주셨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재벌 2세, 3세들도 나름대로 멋스러우면 멋스러운 자들도 있고 굉장히 건방지면 건방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화려한 세계는 완전 딴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에 뭐 이런 것도 있나 하는 비밀의 장소도 너무 많았고요. 이게 바로 비즈니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하루에 한 갑 반 정도를 피운 것 같습니다. 술도 엄청 마셨습니다. 아직은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사업이며 술, 담배, 향락, 접대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주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뜻밖의 일을 계획하시면서 저를 이제 서서히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12년을 방황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저를 부르신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 일을 계기로 주님께 저는 다시 돌아오지만 돌아오고 저도 저의 죄는 계속됩니다. 즉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밤과 낮이 다르고 교회의 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다른 정말 가증스러운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를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